미국에 쏠림된 아니면 반도체주에 쏠림된 그게 다시 한번 이머징 국가, 그 두 국가가 아닌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그 로테이션 이런 거에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중국 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2대 운용사 CSOP의 이재총 상무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고요. 상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딱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 방송 이제 모시게 됐는데 4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3월 달입니다. 네. 3월 달이라고 하면은 그 당일이 이제 3월 초에 중국에 양회가 있었던 그렇죠. 그날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양회 때 실제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당시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고 시장이 그 이후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중국 CSI 300 지수니까 이제 저희의 그 호스피 200 같은 흐름이고요. 최근 한 2019년부터 해가지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올라가다가 각도기 TV 중국 마감이 저희가 짜잔 나타났을 때가 최고점이었고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 번 상해 코로나 봉쇄 때문에 한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또 급락하면서 시진핑 주석 3년인 때 또 바닥 찍고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급락하더니 올해 초에 한 번 더 이제 중국판 ELS 사태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개입 선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돌려놓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이걸 좀 확대하면은 이게 이제 올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최저점을 찍고 나서 2월달 초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는 반등을 해서 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선도시 주택 부양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3중전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이 상무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CSI 300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국판 ELS 증시 개입 여기서 그게 있었잖아요. 휘진투자공사에서 중국 유한투자공사 자회사가 이제 CSI 300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그래프에 보시면 저게 2월 달쯤에 해서 그 뒤로 큰 폭으로 올랐죠. 약간 줌아웃을 하면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4월 달에 다시 한번 조정 기간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7월 초, 6월 말 7월 초예요. 그래서 그 지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올랐고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도널드 트럼프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으면서 주말에 있었죠. 갑자기 증시가 방향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방송 날짜도 나가긴 하겠지만 어제 엔비디아, 테크, M7 다 급락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바람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도 같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전에 떨어지다가 오후에 살짝 올라주는 그래서 제 생각엔 전체적인 개념에서 글로벌한 돈의 자금에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테크 중에서 아니면 러셀 2000이라든가 아니면 다우존스 대형주를 움직이는 그 로테이션도 있지만 미국에 쏠림된 아니면 반도체주에 쏠림된 일본도 사실 반도체주가 같이 그 견인한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다시 한번 이머징 국가 그 두 국가가 아닌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그 로테이션 이런 거에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거대한 움직임, 매크로 움직임에서 이게 시작이 움직이고 있다. 이 방향들을 한번 저는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자산운용사 입장으로서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최근에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증시에서 딱 국한돼서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큰 순환매 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이 독야청청하는 특히 미국의 그 테크주들 위주로 해서 독야청청하던 시장에서 약간 거기서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머징한테는 오히려 특히 이제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뭔가 여태까지 안 좋았던 섹터들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초기 국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중국 그리고 홍콩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은 펀더멘탈이 제일 좀 그렇죠. 네, 회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 하면은 뭐 소비의 나라였기도 했지만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부동산. 네, 부동산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달에 저희가 대담할 때 모셨을 때 말씀 주셨던 게 마침 선전을 다녀오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네, 선전에 부동산이 가격은 막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입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네.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떤지 혹시 가장 최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가통계청 MBS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그 중개업 그래서 저희가 중국말 할 때 베이커라고 그 업체가 있거든요. 상장도 돼 있죠. 예, 거기서 다 나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아니면 선행적으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그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암시 아니면 그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항상 어떤 시장이든 공급과 수요가 있잖아요. 네.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물, 수요는 매수. 그러면 부동산 매물로 나온 리스트들의 숫자들이 과거 코로나 전과 정상적으로 회복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 중국 이제 위챗이나 이런 데서 찌라시들이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는 그 베이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5월 달에 부동산 그 완화 정책, 그러니까 일선 도시에서도 뭐 그 선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그 펼쳤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 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때 기억하는 수치로는 정말 40% 이상이 늘었다고 보고 얘기가 들었거든요. 관심 그러니까 좀 찾아오는 관심이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미 부동산 가격에서 보면 이어 오버 이어로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5월 달에 거의 한 40% 정도, 6월 달에 또 30%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네네.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락하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매수는 하고 있대요. 다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지금 100에 딱 나오면 5%에서 10%를 깎아서 사겠다라고 한다고. 거기 제시된 가격에서 추가로 에너리를 좀. 그래서 지금 그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의 이퀄리브리엄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 그걸 역으로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미 거품이 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 15년 동안 심천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엄청 비싸다. 물론 저희가 이제 주택 부동산 웹사이트 가가지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낸 거지. 이게 통계는 아니지만 네네. 한 10억 정도다라고 봤을 때 그럼 중위소득자가 그 집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사실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거죠. 거기다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 가격이 하락에 대한 불안감, 이 해소되면서 소비로 이어지면서 다른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로테이션과 맞물려쳐서 왜냐면 미국 로테이션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테크의 쏠림 현상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미국 달러의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9월 달이 됐든 11월 달이 됐든 도널드 트럼프는 11월 달 전에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고 했죠. 네. 아니면 12월 달이 됐든 달러의 약세가 시작되면 그때는 로테이션 더 큰 자금과 아까 말씀 중국 내 부동산 위기가 지금부터 시간이 되면 더 떨어지면서 해소되면서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달러의 약세는 결국 위안화 가치의 절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그 하락 압력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으로. 거기에다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아니면 달러의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줄어들면 중국도 자기들이 이자율을 내치는 걸 더 낮출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의 괴리 때문에 미국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중국 이자를 낮춰버리면 자금의 이탈이 가장 클 거고요. 위안화 절하가 너무 심한 압력을 받을 거고. 근데 미국이 낮춘 상황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하면 정책 위반자들이 훨씬 더 이제 가용성 있게 그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LPR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7이라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높냐면 중국 국채 10년물보다 25 베이스 포인트, 30 베이스 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럼 과연 이게 부동산이 싼 것이냐?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국채로 들어가면 그것보다 그러니까 자금 중래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한 번 정도는 낮춰줘야 된다고. LPR 금리도 추가 인하 가능성. 추가 인하를 가능성인데 다만 그거는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가 정책적으로 더 강화한다 의지가 있으면 해버릴 텐데 다만
미국의 이자율이 인하가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인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각도인님과 함께 중국 마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인민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지금은 이제 미국 금리가 더 높잖아요. 굉장히 크죠. 예, 그 역전돼 있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금리가 아무래도 이머징이니까 미국보다는 중국 금리가 높은 게 사실은 더 정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인민은행이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을 봐가면서 자국의 정책 금리 인하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은 그렇죠. 예, 부동산 시장도 저희가 지금 보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특히 이게 이제 지난 6월달 중국의 주택 가격 동향인데,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가격이 하락세거든요. 그렇죠. 예, 하락세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늘고 있고, 관심도가 늘었다는 거 사실 숫자로 좀 더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월 대비해서 6월 주택 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중국 PBOC 인민은행이나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을 좀 더 운신의 폭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표현이 딱 적다. 네. 제가 그 표현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약간 뭐 가용 영역이 있다 했는데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아예 새겨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사실 연초에 오셨을 때도 중국 정부에서 그 휘진투자공사에 개입을 해서 중국의 대형주들을 ETF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도 계속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국 구조인데 벌써 세 번째 국 구조라는 거를 10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걸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지 혹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10년에 함께 했다는 게 딱 맞는 말씀이시고요. 2004년, 2014년, 지금 2024년. 딱 진짜 딱 4년 단위. 딱 1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2004년에 발표했을 때는 중국 시장이 가장 최고로 오른 게 2007년. 2014년에 발표했을 때는 2015년에 올랐고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그러면 국 구조를 발표해서 그냥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두 번 했으니까 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요번에 국 구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국판 밸류업이죠. 배당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현금 이득이 좋은 국영 기업들한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시노팩도 그 중에 하나고요. 중요 산업들의 국영 기업의 비중이 크고 거기에 영업이익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불하라라고 중국 정부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면 기업들의 가치를 더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영 기업에 있는 경영진들한테 주주 가치가 얼마나 제고되는 거를 너의 그 업무 고과, 그러니까 업무 성과에 평가를 시켜서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연임이 안 된다. 잘리네. 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밸류업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저보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본 마켓이나 아니면 한국판 밸류업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고, 근데 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세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일본판 밸류업은 진짜 구조적인, 아니면 민간이 주도한, 그리고 정부랑 같이 해서, 그래가지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토요타가 갑자기 배당금을 늘리니까 미쯔비시도 늘려야죠. 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가버넌스도 늘렸고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려고 하고 기업들이 있고요. 알아서 좀 하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 편이군요. 워낙에 그 사람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도 뭐 그 이상한 서류에다 사인을 하는 정도, 그 정도는 당연히 고칠 수 있더라고. 근데 한국판 밸류업은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주목받다가 갑자기 퇴색됐다가 2주 전부터 3주 전 다시 또 얘기 나오죠. 주목받기. 예.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판 밸류업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니까 잘린 거 아니면, 근데 당근까지 모르겠지만 채찍은 확실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네. 퓨니티브한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혼내겠다라고.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럼 주가는 왜 안 올랐냐? 부동산 섹터의 먹구름이 그것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 대선까지 있었던 계속 관세라든가 부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눌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밸류업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제고가 되겠죠. 과연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샀느냐, 플러스 얼마나 많은 자사주를 매입했느냐.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이제 밸류업을 그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주시장도 좀 약발을 받아서 우호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자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상하이 종합 지수도 있고, 예, 심천 성분 지수도 있고, 뭐 과창판, 창업판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들 좀 헷갈려하시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상무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이 밸류업이 좀 더 중국 정부의 밸류업이 가속화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장이 그러면 가장 그래도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곳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보면 뭐 하이 베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들. 그렇죠. 네, 밸류업 측면만 딱 말씀하시면 저는 A50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A50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개 종목들. 그럼 신호팩도 있고 거기에 은행들도 들어 있고요. 그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이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밸류업을 실행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어서 밸류업 측면에서는 A50을 보고 있고요. 근데 중국 시장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 이제 CSI 300을 론칭을 했거든요. ETF 홍콩 증시에 CSI 300 지수가 어떻게 보면 중국 전체 증시를 다 다루는 거긴 한데 그 비중 측면에서 산업마다의 각각 1위 기업들이 거기다 포진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중국 증시가 나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CSI 300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죠. 근데 CSI 300 같은 경우는 너무 보편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CSI 300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수많은 섹터들이 있고 그 섹터에 각각 사실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섹터별 1위 기업만 모아도 섹터가 뭐 수십 개 수백 개일 테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중국의 1등 주들을 주로 모아가지고 만든 지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지금 이제 저희 처음에 오실 때는 양회가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맞춰서 오신 것처럼 예, 중국의 삼중전에 절대 그건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삼중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이 20대 공산당이 2020년 10월에 소위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되면서 20대 공산당이 시작을 했고 원래는 이제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중국의 그 공산당 인선 주요 인사들을 이제 저게 임명하는 자리였고 보통 3중전회라는 거는 그 5년 단위의 이제 임기잖아요. 이 공산당이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인민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시작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해에는 열렸어야 됩니다. 작년에 반드시 열렸어야 되는 건데 모종의 이슈 이 부분들은 추후에 또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밀린 상황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요. 삼중전회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견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을 오기 전에 삼중전회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라서 많은 의견들도 구하고 PM이랑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선 중국 본토나 아니면 홍콩 내에서 입장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기대하면 무슨 얘기를 기대하면 제발 찬물을 끼얹지를 않기를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네. 여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은 어떤 발언이냐면 혹시나 군사적이라든가 아니면 군비의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테크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코로나 때처럼 그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 중국 정부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모르겠다. 네, 개입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마음 사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의 봉쇄라든가 삼중전에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시간에서 부동산은 하향 회복되고 있고 예상과 달리 조그마한 긍정적인 얘기만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이 나온다 그러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CSI 300 기준으로 저는 그때 마지막에 6월 말에 휘진투자공사가 다시 한번 들어온 개입을 시작을 했죠. 개입을 시작한 걸 보고 저희가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CSI 300 기준으로 적어도 5에서 15% 아니 10에서 15% 오르는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에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더 도와준다 그러면 그 그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고 아니면 잘하면 20%에서 25%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맥시멈 여기로 네. 보시는 거죠. 보시는 게 이제 CSI 300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지수고요.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삼중전회라고 써 있는 그게 7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말까지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말씀하셨던 휘진투자공사 중국의 국영 투자 회사가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을 사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빨간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맥시멈 15%에서 25%. 그렇죠. 네, 추가적인 룸. 만약에 저기 이번에 3중전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낮지만, 네, 기대감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추가적인 부양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위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국의 이런 이벤트들 양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정치국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공작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기대를 하면은 기대한 것 이상 두들겨 맞았던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삼중전에도 일단은 말씀하셨던 부분들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은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올라가는 수순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생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영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손을 대겠냐라는 게 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로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를 잘 이해 못하는 공산당이 그걸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생적으로 회복하는 게 맞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거기서 자생적으로 회복을 못한다면 중국 정부의 판단이 들어가겠죠. GDP 성장률이라든가 자기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중국 정부가 개입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은 그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 대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엘로케이션을 집어넣어서 중국 그러니까 인내식 갖고 기다리셨겠지만 지금 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중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증시를 그냥 바라볼 때는 사실 그다지 관심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관심을 기울인다고 메이저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내 자금이 어느 정도 가장 소량이지만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조그만 부분. 지금 뭐 올월드 인덱스에서 중국 비중, 이머징 마켓 인덱스 중국 비중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시장 움직임을 보신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